안녕하세요. 결의하나 평화연구센터 변학문입니다.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북의 과학기술 중심 노선의 주요 내용과 그 역사적 형성 과정,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북이 추진해왔던 과학기술 지원책, 그리고 과학기술 교육 강화 시도, 또 3주차에는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북의 지속가능한 발전 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걸 좀 살펴보면요. 이건 지난 2021년 7월 북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그 표지인데요. 보시면 북의 정식 국호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검토한 거냐라고 하면 2030 아젠다의 이행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2030 아젠다는 뭐냐면 이건 표지 왼쪽 위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좀 키워보면 이런 식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쓰면 SDG. 우리가 굉장히 요즘 많이 들어보고 있는 말인데요. 이건 지난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2016년부터 30년까지 빈곤 퇴치, 그리고 청정에너지 개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등 17개 과제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북도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2030 아젠다를 실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이 북이 제출한 VNR 보고서에 대해서 분석한 국내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북이 추진하고 있는 17개의 과제는 유엔이 결정한 17개 중에 일부는 거의 그대로, 또 일부는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조금씩 바꿔서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제가 첫 시간에 북한에도 과학기술이 있어? 라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고 했었는데요. 북이 VNR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역시나 북한이 환경 문제나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의아해 하셨던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은 오래전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고 지도자들도 예를 들어 1989년에 김일성 주석이 공해 방지 사업을 잘하지 못하는 정권과 간부는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환경보호 사업을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진행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풍력이나 조수력 등등 자연에너지의 이용의 범위를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VNR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기사가 나기 전에도 이미 2015년 또는 그 이전부터 북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평양 시내 또는 개성 시내 같은 주요 도시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가로등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는 이거는 제가 몸담고 있는 결의하나에서 2015년 12월에 평양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양쪽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가로등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북이 생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보도들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도 보면 북은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이런 것들을 노동신문이나 민주조선 같은 매체에 종종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다양한 국제기관들,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내용들도 심심치 않게 소개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노동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보시면 얼마 전에 유엔의 한 기구가 보고서를 발표했다라고 해서 내용을 보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350에서 500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 한 기구라는 것은 유엔 산하의 재난위험경감사무소였고 이곳에서 발표한 4월 26일에 발표한 내용을 노동신문에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은 최고 지도자들 포함해서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들의 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국제적인
동향과 움직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각 시기별로 간단히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김일성 집권기에는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그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기초적인 것을 쌓아가는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집권기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직접 경험하면서 환경정책을 강화하고 또 그 실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정은 집권기는 김정일 시기의 환경정책을 계승해서 친환경과 기후변화를 주요 국정기조로 삼아서 쭉 추진해오고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김일성 집권기는 당연하겠지만 북의 환경정책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관심은 50년대부터 드러나는데요. 당시의 문헌들이나 이런 걸 보면 경제 발전을 위한 목적이 됐건 또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건 간에 환경보호 또는 공해방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년대 말쯤이 되면 자원으로서의 동식물을 보호하고 증식하는 게 생물학의 주요 과제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50년대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을 하고 또 그것들을 정책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고 북한이 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주체 노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립경제를 실현하는 게 주체 노선의 기본이라고 봤고 그를 위해서는 원료와 연료의 자립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내부적으로 동식물 자원을 확정하고 이것들을 계속 증식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았고 이게 생물학의 주요 과제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출발을 해서 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77년 4월에 토지법을 제정해서 이 토지 보호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에 담게 됐고 또 관련해서 공해과학연구소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공해방지 관련된 연구를 전담할 기관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6년이 되면 환경보호 관련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보호법을 제정을 했고 77년에 만들었던 공해과학연구소를 환경보호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는 조치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3년이 되면 정무원 산하에 비상설이긴 하지만 국가환경보호위원회라고 해서 환경 문제를 전담할 중앙기관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집권기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적극 추진한 김정일 집권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정일 집권기의 환경 관련된 움직임을 보면 제도적 기반을 김일성 시기에 비해서 훨씬 많이 좀 확충해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법이나 토지법 같은 김일성 집권기에 만들었던 기존 법률을 대폭 수정 보충한다든지 1994년 12월에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서명도 했고요. 그로부터 약 10여 년 뒤에는 교토의정서에 가입하는 등 국제적인 환경조약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김정일 집권기에 이렇게 환경정책과 관련돼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건 그들이 겪었던 90년대 중후반에 이 고난의 행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데 이어서 95년, 96년 연이어서 대홍수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 이건 2021년에 유엔 산하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인데 어디냐면 제목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WMO라고 해서 유엔 산하 세계 기상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제목에 보시면 맨 밑에 1970부터 2019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간, 딱 50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날씨나 기후 또는 뭔가 물과 관련된 홍수나 폭우, 태풍 등과 관련해서 좀 큰 피해를 겪은 사례들을 쭉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가장 피해 규모가 큰 거를 인명 피해를 기준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세계 10대 재난 재해를 뽑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경제적 피해에서 10개의 그런 피해 사례를 정리해 놓은 걸 보면
맨 마지막 10번째가 북에서 1995년에 겪었던 대홍수입니다. 달러로 환산했을 때 25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겪었다라고 이제 유엔에서는 집계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95년의 대홍수는 북 자체적으로 봐서 큰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재난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북에서는 90년대 중후반에 이 95년, 96년뿐만이 아니라 거의 매년 자연재해를 겪었는데, 예를 들어 98년에 폭우와 강풍이 반복되면서 탄광갱이 180여 개가 침수가 되고 고압 송전로나 통신선로가 수백 개 파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겹치면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 스스로 제2의 고난행군이라 부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북은 자신들의 국토관리 사업이 부실했음을 확인합니다. 어떤 분들은 북이 자신들이 겪은 고난행군과 기후변화를 연결한다고 하면, 봐라, 쟤네들은 그런 기후변화라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로 자신들의 그런 실패를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삐딱하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김정일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겪은 홍수 피해는 일단 1차적으로는 폭우가 온 것이지만 더 큰 원인은 자기들이 그동안 산림보호 사업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폭우에 너무 손쉽게 피해를 입은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실한 산림보호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가의 집중적인 또는 통일적인 관리 하에 국토 환경보호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북은 90년대 중후반에 이런 대규모 자연재해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행군을 겪으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70년대부터 외국의 재해성 기상 이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이런 것도 주목해왔지만, 그게 다름 아닌 바로 자신들의 문제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환경 문제나 기후 변화가 정말 심각하고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신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 고난행군과 같은 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걸 보여주는 이제 한 사례인데요. 2000년 9월에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기사 맨 끝에 보면 기상수문국 처장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기상수문국은 우리의 기상청에 해당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1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0.6도씨 상승했는데, 그에 비해서 북의 평균 기온은 1.9도씨, 특히 겨울철에는 4.7도씨 상승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이상고온 현상, 그리고 그로 인한 가뭄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그런 기후변화 그리고 이상기상 현상이 결국 지구온난화에 따른 결과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더욱 촉진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인식의 기초에서 이제 김정일 집권기의 환경정책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건데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환경 관련 과제들을 보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각종 절약기술 개발, 특히 1차, 2차, 3차로 오면서 점점점 강조된 게 바로 태양에너지나 조수력, 생물질, 풍력 등등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었습니다. 역시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북은 2000년대 초반부터 현 시대를 정보산업시대, 그러니까 컴퓨터를 핵심으로 한 정보산업시대로 규정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한 시대 변화와 맞게 환경보호사업, 오염방지 사업의 현대화, 정보와 관련된 과제도 꾸준히 5개년 계획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북에서 보도한 성과 사례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환경보호연구소가 이 환경보호, 국토관리의 정보와 관련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물환경관리 정보체계를 완성하는 등 정보와 관련된 성과들이 있었다라고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집권기 말기인 1993년에 자연에너지 개발 이용센터라는 게 만들어졌었는데요. 이게 이제 김정일 집권기에 메탄가스 완화, 부투막 효율 개선과 같은 인민생활과 직결된 그런 에너지 관련 과제들을 쭉 해왔고,
또 한편으로는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폐설물을 가지고 뭐 단열 제재를 만드는 제자원화 기술 이런 것들도 개발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다양한 그런 정책적인 목표들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러면서 개별적인 그런 목표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체질 변화도 좀 모색한 걸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저탄소 경제라는 말로 이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북의 매체들을 보면 외국의 그 환경보호 또는 뭐 기후 변화에 대한 그 대응 시도들을 쭉 소개를 하다가 2005년경부터는 중국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다른 나라들의 뭐 절약형 경제 또는 절약형 사회 건설 시도에 대해서도 조금씩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는 저탄소 경제 또는 녹색 산업에 주목을 하면서 경제 활동 전반에서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이 저탄소 경제는 가장 효과적인 환경보호 방안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추세로 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제도 궁극적으로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제 독려하는 이런 기사들이 하나씩 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도 2010년, 11년 연달아서 저탄소 경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저탄소 경제라는 거는 후계자 김정은이 등장한 2009년부터 북에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북은 당과 국가의 의사결정 구조를 뭐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든지 또는 김정일 집권기의 정책과 성과, 미완성 과제를 집대성해서 김정은 시대의 노선과 정책을 정립하는 이런 작업들을 했고, 특히 이 두 번째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1강에서 새세기 산업혁명론을 예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정일 집권기의 핵심적인 그 경제적인 목표였던 새세기 산업혁명론은 김정일 시대의 그 지식경제 담론이나 정보산업시대 담론을 기반으로 했던 정책, 그리고 CNC를 핵심으로 한 김정일 시대 과학기술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김정일 시대에 추진했으나 달성하지 못했던 지식경제강국 건설이라는 그런 선대 위안석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김정은 후계자 등장과 함께 언급되기 시작한 저탄소 경제 역시 김정일 집권기의 환경 담론이나 환경 정책, 그리고 이 환경 정책의 결과로 나온 성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김정일 집권기에 달성하지 못했던 미완성 과제로서 저탄소 경제, 녹색 산업을 설정을 하고 이걸 김정은 시대의 국정 목표로 정립한 거라고 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 집권기의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김정일 시대의 환경정책을 계승한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기의 북도 기후위기를 당면한 현실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2013년 기준으로 해서 그 앞 10년 동안 여전히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기온이 계속 상승했고 강수량도 증가했고 재해성 기후현상의 발생 빈도도 훨씬 늘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여러 부문에서 혹심한 피해를 겪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속도의 2.7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 세계 20세기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보다 북의 평균 기온 상승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기사를 보면 2013년 이전 바로 앞에 5년 동안 자신들의 평균 기온은 0.2도 낮아졌지만 이걸 10년도로 놓고 보면 역시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폭우가 잦아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역대 최대 강수량 기록을 갱신하는 이런 일들도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지구온난화는 지속될 것이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재해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위험성도 계속 높아진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한편으로 이 기후변동이라는 상황에 맞도록 생산과 경영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 대담 기사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식 속에서 이제 북은 재해성 기후를 기정사실화하고 달라붙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런 인식 속에서 친환경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토관리사업 강화, 그러니까 산림복구나 환경보호 같은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고요. 영에너지, 영탄소,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건축 기술도 도입하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절약형 경제로 전환하자라는 것들을 주요 과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절약형 경제 건설 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북에서는 이 절약형 경제를 환경 보호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당면에 겪고 있는 자원 부족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농수축산 부문에서는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를 확립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각종 온실 운영이나 축사 운영에서 나오는 각종 폐설물들을 모아서 메탄가스 같은 것처럼 에너지 원으로 쓰고 그 찌꺼기를 다시 사료나 비료로 쓰면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나 자원 소비를 줄이는 이런 방식을 확립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나 자원 절약형 생산 방식의 도입과 확산. 이것도 기본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각종 자원 절약 기술,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 전반에서 에너지 소비와 자원 투입을 줄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이제 부각한 걸로 재자원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자원 재활용이 될 텐데요. 이것도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김정은 집권기에 좀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는데요. 먼저 이제 제도적 조치를 말씀드리면 환경과 관련된 여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했습니다. 제정한 법률로는 2012년에 대기오염 방지법이나 2013년에 재생에너기법 또는 2020년에 재자원화법, 그리고 2021년에 나온 금속공업법이나 화학공업법, 시군발전법이 환경과 관련됐냐라고 의아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재자원화를 각 금속공업 부문, 화학공업 부문 또는 각 시군 경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활동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환경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좀 강화해 왔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도 활성화 시도해 왔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들은 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대표적으로 국가과학원 산하에 자연에너지연구소를 신설하고 국토환경보호성에 환경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을 신설한 걸 좀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 확충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곳은 전혀 없던 걸 신설한 건 아니고요. 자연에너지연구소는 앞에 말씀드렸던 자연에너지개발이용센터를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확대 이전에는 주로 특히 이제 김정일 집권기에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연에너지 개발 이용센터가 주로 메탄가스화를 위주로 연구 개발해왔다고 하면, 자연에너지 연구소는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본격적인 종합적인 연구 개발을 위해서 좀 확대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토환경보호성 환경과학기술연구원은 기존에 있던 환경보호연구소를 확대 개편했고, 북의 보도를 보면 주로 각종 오염 측정 장치나 오염 정화 설비 또는 오염 정화 공정 등을 개발하는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2015년 가을에 자연에너지 연구소를 방문했던 한 해외 인사가 그 연구소 전시관에 걸려있던 그런 계획도를 찍어온 거라고 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북의 30년 계획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자연에너지 연구소가 신설된 2014년부터 해서 30년 뒤인 2044년까지 자신들의 그 자연에너지 개발 목표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보이진 않겠지만 가장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아래에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연에너지 발전 능력을 30년 동안 500만 킬로와트 확보하겠다라고 해놓은 건데요. 이걸 이제 단위를 바꿔보면 500만 킬로와트는 5,000 메가와트입니다. 그리고 5,000 메가와트는 5기가와트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 한 기의 평균 용량이 1기가가 좀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자연에너지 발전 계획에 따르면 북이 2044년까지 목표로 하는 자연에너지 발전 능력은
우리의 원전 한 4, 5기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실현된다고 하면 사실 북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문제에 상당히 숨통이 트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과연 가능할지 좀 앞으로 이제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주요 제도적 조치 중에 하나로는 뭐 현실화된 건 아니지만 강령 녹색 시범구라는 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전국 각지에 한 20여 곳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했는데요. 요거는 황해남도 강령군에 이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북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곳은 해안 양식 면적이 되게 넓고 수산 자원이 되게 풍부하고 무공해 지대이기 때문에 녹색 기술 연구 개발이나 유기 농산물 또는 유기 수산물 가공에 유리한 곳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 산업 시범구로 지정을 한 거고, 바로 지도에 보시면 옹진군과 해주시 사이에 있는 게 이제 강령군이고, 그 중에 좀 약간 안쪽에 들어가 있는 곳에 이제 시범구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체적인 좀 개발 동향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친환경 에너지 개발 동향과 관련해서 앞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북에서 친환경 에너지는 일단은 시급한 전력 문제 해결, 그 중에서도 생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아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는 북에서 온실남새 농장의 표본이라고 오래전부터 얘기해왔던 장천남새 전문 협동농장, 평양시 사동구역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현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림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붕에는 태양열 가열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 보시면 태양광 패널이 또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림집에 필요한 온수와 전기를 태양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2강에서 그 과학자 우대 정책 사례 중에 하나로 보여드린 위성과학자 주택지구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설치된 이 가로등들도 다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생산해서 불을 밝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곳은 과학기술 전당을 위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전국적인 과학기술 보급망의 거점, 과학기술 분야의 중앙전자도서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진 아래쪽에 보면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까맣게 태양광 패널들이 설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과학기술 전당의 태양빛 발전소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전당 운영에 필요한 그런 전력을 기본적으로 이 태양광 설비를 이용해서 생산하고 충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곳은 대동강 수산물 식당입니다. 그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2018년 7월 30일에 준공식을 했던 곳이고, 보시는 것처럼 옥상에 역시나 태양광 패널이 대규모로 설치가 돼 있어서 이 식당 운영에 필요한 전기를 기본적으로 이 자체적인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충당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조선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옆에 이제 빈 공터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산림집 또는 공공기관 또 개별 그런 사업장 등등이 자체적으로 태양광 패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필요한 전기들을 충당하는 시도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 또 2016년부터는 이렇게 태양빛 전지 유람선 옥류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의 지붕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서 김일성 광장의 주체사상탑을 오가는 출퇴근용으로 2016년부터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운항을 하고 있고, 사전 예약을 하면 관광 용도로도 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옥류하면 옥류관 냉면이 이제 가장 유명한데요. 혹시나 나중에 다시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평양을 방문할 일이 있고 이걸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생활 에너지 확보를 하기 위한 북의 시도가 집약된 걸로 여명거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여명거리의 건물들이 대부분 외벽 색깔이 녹색입니다. 이게 의도가 있는 건데요. 앞에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북은 여명거리를 만들면서 에너지 절약형, 녹색형 거리를 표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색 건축 기술을 대대적으로 도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 4월 완공이 됐는데, 이 공사 당시에 북이 갖고 있던 친환경 기술을 집약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외벽만 녹색이 아니라
지붕 녹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지붕의 옥상이 됐던 중간중간에 테라스가 됐건 녹지화할 수 있는 곳들은 최대한 녹지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옥상에 보시면 태양열 가열기가 있는데요. 이곳 바닥 역시도 잔디를 깔아뒀습니다. 여명거리의 건물들은 대부분 이제 온수는 이런 태양열 가열기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고, 아파트 각 세대별로 이렇게 태양광 패널들이 쭉 설치가 돼서 역시나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충당한다라고 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왼쪽에 있는 건 태양광 집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유리 렌즈 같은 걸로 태양빛을 모으면 이 사진엔 드러나지 않지만 벽 안쪽에 직광기로 모아진 태양빛을 계속 반사하는 반사관이 있어서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나 반지하를 이런 자연 채광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전기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앙난방식으로 여명거리 건물들의 난방을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없지만 또 지열과 환기 폐열을 이용해서 그 냉방이나 난방에 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인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여름에 뜨거운 공기가 바로 실내에 들어가지 않고 뜨거운 공기를 일단 펌프를 통해서 지하로 끌어들여서 땅속에 한번 통과시키면 좀 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식은 공기를 넣어주고, 겨울이 되면 이 차가운 공기를 바로 실내로 들이는 게 아니라 역시나 지하로 끌어들여서 지열로 조금이라도 데핀 다음에, 그러니까 난방을 한 다음에 공급을 해서 난방 전기를 줄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친환경 기술들을 여명거리에 도입을 했고, 또 심지어 여기 이제 여명거리에 있는 여명유치원이라는 곳인데요. 옥상에 보시면 뭐 이렇게 뭔가 무지개처럼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옥상 온실이라고 합니다. 이 온실에 필요한 그런 난방은 기본적으로 지열과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하고, 여기 필요한 그런 물도 그 빗물 회수 이용 체계, 그러니까 빗물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식으로 해서 좀 가능한 한 어쨌건 최대한 쓸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집약해 뒀다. 그래서 이제 여명거리는 친환경 기술의 종합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한 3, 4년 전 또는 4, 5년 전부터 이런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이용해서 좀 새로운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뭐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동안 앞에 보여드린 태양광 패널, 태양광 발전이 기본적으로 독립형이었는데 이거를 개통병렬형 또는 복합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립형은 말 그대로 기존의 국가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고 별도로 설치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의 베란다 같은 데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태양광 패널은 별도의 축전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생산된 전기를 낮 동안 축전지에 저장을 해놨다가 저녁 때 필요할 때 쓰게 되는 건데요. 그에 비해서 개통병렬형은 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생산된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꿔주는 그런 변환기가 설치돼 있고, 그래서 기존 국가 전력망과 그대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축전지가 필요 없이 기존 국가 전력망과 전기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의 보도를 기준으로 할 때 북에서 만든 최초의 개통병렬형 태양광 발전이 바로 지난 시간에 잠깐 사진을 보여드렸던 그 아래 남포시에 있는 와우도 정향소의 건물입니다. 건물 외벽 전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별도의 축전지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국가 전력망과 연결해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만약에 남으면 국가 전력망에 넣어주고 혹시나 부족하면 국가 전력망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형식으로 돼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통병렬형 태양광 발전을 북에서 처음 성공한 곳이 목난광명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 건물에도 이제 외벽에도 태양광 패널들을 많이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목난광명회사는 각종 영상물 또는 오락기기, 노래방 기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자기들의 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도입하고 개발을 하다가 워낙 여기에 연구개발 역량이 뛰어나다 보니 그 태양광 발전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성취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래서
관련된 생산 라인을 만들고 계속 확충을 했고 더 연구 개발을 해서 북에서 최초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통병렬형 역변환기를 개발을 해서 개통병렬형 발전소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뒤를 이어서 뭐 전력공업성의 전력공업연구소나 김일성 종합대학도 이 역변환기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개통병렬형과 독립형을 병행하는 복합형 발전으로 좀 전환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많이 퍼진 것 같지는 않고 2019년부터 주로 평양시에서 시범 사업을 많이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평양시 능라인민유원지에 설치된 개통병렬형 발전소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태양광 패널만 봐서는 개통병렬형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북의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독립형 발전을 하던 이 주변의 100여 곳이 이 능라인민유원지 구역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를 하고 이 100여 곳이 이제 같이 공동 운영하는 개통병렬형 발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의 보도에 따르면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할 때보다 발전 효율이 2배 가까이 좋다라고 하고 그래서 수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추가로 생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더 빠르게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은 이렇게 계속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로 이제 대규모 자연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평안북도의 신의주입니다. 간판이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자연에너지 발전소라고 되어 있고요. 이 건물 자체는 별로 크진 않은데 이곳이 관리하는 발전 설비가 1km가 좀 넘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긴 구간에 수천 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고 군데군데 또 30여 개의 풍력 발전기도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신의주에 이제 생활 전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2019년부터 대대적으로 현대화를 해서 2020년까지 해서 마무리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북에서는 이거를 몇 년 운영을 해보고 효율성이 입증이 되면 다른 도시로 계속 확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나아가서 그러니까 생활에너지 확보뿐만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는 또 생산 현장에 그러니까 생산에도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던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2017년부터는 에너지 절약형 공장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원 신발 공장인데요. 그 전에 먼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 생산 체계에서 축사나 온실에서 나오는 각종 폐설물들을 이렇게 모아서 메탄 가스 발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가스로 밥을 짓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소형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렇게 하고 남은 찌꺼기를 다시 사료나 비료로 쓰는 이런 방식인 거고요. 이게 이제 에너지 절약형 생산 공정에 대한 이제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원 신발 공장이라고 평양에 있는 대표적인 신발 공장입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이곳을 신발 공업 또는 경공업 부문의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발 공업의 특성상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 생산 체계 구축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는데 이곳은 최대한 가능한 곳들을 생산 공정을 다 자동화하고 이거를 컴퓨터망으로 연결해서 통합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의 쪽 기사들을 보면 그 이전까지 나왔던 통합 생산 체계에는 붙지 않았던 수식어가 앞에 유원 신발 공장에 처음 붙었는데요. 그게 바로 에너지 절약형 통합 생산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붙은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이 건물 옥상에 설치된 400kW 용량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인데요. 2017년 10월에 현대화를 마쳤을 때 북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곳은 공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기를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이 설비 중에 4분의 1 정도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개통병렬형 변환기를 설치를 해서 국가전력망과 연결을 해서 남는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절약형 통합생산체계라는 거는 기존 통합생산체계에서 쭉 자동화하고 컴퓨터망으로 연결했던 거에 더해서 이런 태양광 발전 설비까지도 통합생산체계를 통해서 원격 감시와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또 현대화를 마쳤던 평양 화장품 공장도 에너지 절약형 경공업 공장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2015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했을 때 그 북에서 만든 화장품의 이제 품질이 낮다는 거를 좀 유머러스하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 랑콤이나 샤넬 같은 외국의 유명 화장품 이게 눈화장을 하고 몇 시간 수영해도 멀쩡한데 왜 이 북에서 만든 화장품은 하고 하품 한 번만 해도 너구리가 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품질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현대화해서 좀 품질이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약 2년 동안 현대화를 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유원 신발 공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뒤에 약 열흘 뒤에 여기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명품 화장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현대화를 되게 잘 해놨다라고 이제 되게 극찬을 해줬는데요.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 지금 타원형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두 곳, 이게 다 태양광 패널들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태양광 패널들이 양쪽에 뭐 100몇십 개씩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곳 역시 뭐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2017년 가을 현대화 당시에는 이 태양광 설비 그리고 이제 각종 에너지 절약 기술들을 이용해서 생산을 포함한 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체 전력의 70% 정도를 자체 충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북이 지향하는 에너지 절약형 통합 생산체계, 나아가 이제 절약형 경제의 뭐 개별 사례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꼭 이 경공업 이쪽뿐만이 아니라 농업에서도 이 에너지 절약형 생산체계 또 각광받은 곳이 있는데 바로 927 닭공장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애초에 소규모 태양빛 전지판을 설치해서 사무실의 조명이나 컴퓨터 돌리는 데 필요한 전원을 쓰다가 이게 복합형 태양빛 발전을 개발하고 도입했다. 그래서 공장의 생산이나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형이면 개통병렬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전력을 초과 생산하면 국가 전력망에 도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수준을 높였다. 그리고 나아가서 닭공장이니 닭에서 나온 배설물을 가지고 메탄가스화하고 이 메탄가스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최근에는 그러니까 벼 껍질이죠. 벼 껍질을 이용해서 이걸 태워서 나오는 가스로 발전을 하는 시스템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그 자연에너지, 자신들이 이용 가능한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개발 도입해서 공장의 모든 설비와 공정을 100% 가동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생산성을 크게 향상했다라고 하면서 이 927 닭공장을 모범 사례로 굉장히 대대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노력 절약형, 전기 절약형을 개조하자라는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재자원화도 이런 절약형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특히 2019년 이후에 재자원화가 사활적 문제라고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부터 도시 오물의 100% 재자원화 하는 걸 목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이나 함흥과 같은 주요 도시에 오물 처리 공장을 건설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도시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들을 수집해서 뭐 블럭이라든지 무슨 PVC 같은 걸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해왔고요. 그러다가 2016년 하반기 이후부터 대북 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그로 인한 어려움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인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재와 봉쇄 때문에 굉장히 큰 시련에 놓여 있다. 그리고 제재와 봉쇄가 계속되면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때다. 한국전쟁 이래로 가장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절약해야 하고, 또 절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그냥 버려졌던 폐기물들을 다시 모아서 재자원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옵니다. 특히 하노이 노딜로 인해서 제재 완화 또는 해제의 가능성이 사라진 직후인 2019년 4월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재자원화가 사활적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이때는 경공업 부문의 사활적 문제라고 했는데 그 직후부터는 이제 경공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의 사활적 문제로 이제 부상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에는 재자원화법을 채택을 해서 재자원화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이 재자원화 사업의 법적 기반도 강화합니다. 그래서 재자원화를 하려면
각종 폐기물들이 잘 모여야겠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단위별로 폐기물 수매, 수거 사업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들을 계속해서 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2020년이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북은 자체 봉쇄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자력갱생, 나아가 자급자족을 더욱 강조하게 됐고요. 당연히 이에 따라서 재자원화, 또 나아가 절약형 경제가 더욱 절실하다라는 얘기들도 더욱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약 정신을 체질화하자, 이걸 기반으로 또 재자원화하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선중앙TV에서도 이런 재자원화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영상물들이 수시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기는 이제 평양시 모란봉 구역의 오물처리 공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들을 수거해서 여러 가지 재활용 제품들을 만드는 거고요. 여기는 또 해주시의 오물처리 공장입니다. 이건 2011년 말에 준공된 곳인데요. 이곳들을 포함해서 각 도별로 한두 개씩의 이런 오물처리 공장을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나오는 도시 오물들을 최대한 재자원화하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재자원화 관련된 연구 개발이 2020년부터 특히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2020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창궐한 때였고, 그래서 이제 북은 스스로를 봉쇄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자연재해도 많았고 제재도 지속되는 이 상황에서 2020년에 경제나 과학기술이 전반적으로 침체했습니다. 북 스스로도 인정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재자원화 관련된 연구 개발은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 일단 현실적으로 되게 절박했던 거죠. 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당국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고, 당국이 독려하지 않아도 각 단위들이 자신들이 뭔가 생산을 하고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자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자원에 나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이 재자원화 연구개발이라는 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쉬운 과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개발 그리고 이제 성과 보도가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년에 그 노동신문이나 이런 각종 매체에 보도됐던 성과 사례들을 좀 몇 개 정리해 본 건데요. 뭐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일단 연구개발 단위들은 뭐 국가과학원, 대학 또는 내각 각 성산화 연구소들이 골고루 좀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를 낸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생산 현장들도 뭐 무슨 경공업 공장이나 뭐 광산 뭐 또는 뭐 농장 등등 다양한 곳에서 역시나 다양한 재자원화 기술을 개발하고 재자원화 공정을 도입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 가장 활발했던 분야가 재자원화였는데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가장 활발하게 되는 재자원화에 대해서 북 당국이 2020년에 두 번이나 5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비판적인 평가를 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기관들은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소규모적이다.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역량이 높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장 성과를 쉽게 낼 수 있는 작은 연구만 한다. 그리고 어려운 과제를 긴 기간에, 긴 안목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게 급급해서 연구개발하는 게 다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이나 생산 현장들도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적지 않은 단위들이 당장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해서 재자원화 결과로 나온 제품들이 품질이 굉장히 낮거나 심지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까 앞에 소개했던 2020년 4월에 제정된 재자원화법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이 재자원화 사업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전문화 그리고 실리를 보장하는 것, 환경보호 이런 것들을 중요한 재자원화의 원칙으로 삼고 이거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1년에는 구체적인 시기는 북이 밝히지 않았지만 재자원화법을 각 단위, 지역들이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대대적인 검열을 진행을 했고 그 내용을 같은 해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검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재자원화법을 철저히 집행할 때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북이 재자원화라는 것을 말로만 사활적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절박한 과제로 보고 있고, 특히 자신들이 만든 재자원화법을 기준으로 해서 뭐 전문화, 실리보장, 환경보호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에도 재자원화는 여전히 북의 핵심적인 국정 목표입니다. 특히 이제는 연구기관, 대학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각급 단위에서 재자원화를 하더라도 더 수준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재자원화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고급 중학교나 대학교에서 재자원화나 생태환경 보호 관련된 교육을 이제 정규 교육 교과로 해서 올해부터 실시를 하기 시작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올해도 보면 지역이나 생산 현장의 성과 보도에 비해서 연구기관의 구체적인 성과를 알리는 기사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건 이제 상반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그래서 각 지역이나 생산 현장의 것들은 일부 사례만 뽑아본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표 2개로 해도 좀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던 반면,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내각 성산화 연구소 관련해서 재자원화 관련 연구결과 성과 이런 거다라고 보도된 거는 100% 다 봤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건 최대한 찾아본 결과 이 정도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하고만 비교해도 굉장히 적은 거죠. 이건 아무래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2020년의 당국의 비판, 즉 소규모적이고 자연 발생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를 해라라는 그 비판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이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중요하니까 더 어려운 이런 과제를 수행 중이기 때문에 이 성과 보도가 쉽게 나오지 않는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0월이 되면 이 재자원화 관련된 과학기술 발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 발표회를 보면 뭐 작년 또는 올해까지 진행됐던 연구기관들의 재자원화 연구개발 성과 사례들이 그동안 보도됐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다른 기회가 되면 그 내용들을 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오늘 주제였던 북의 지속가능한 발전 시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많이 좀 생략을 했는데요. 이제 좀 지난 4주 동안 했던 내용들을 좀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북의 과학기술 중심 노선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김일성 집권기부터 수십 년 동안 북이 스스로 해왔던 역사적인 경험과 모색의 귀결이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김정은 집권기에는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또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했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뭐 제재의 지속이나 과학기술의 부진 이런 것들이 되면서 또 과학기술의 통제도 이제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자원화 사업의 문제점, 또 지난 시간에 뭐 통합생산체계 구축의 문제점, 또 궁극적으로 뭐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을 견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 또 그 앞서서 과학기술 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지 못해서 우수인재를 많이 길러내지 못했고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도 더디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 즉 여러 한계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고 중요한 건 그거를 스스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현재의 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북은 앞으로도 과학기술 중심 노선을 지속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북을 이해하고 내일의 북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북의 과학기술에 주목해야만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물론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고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처음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그 심리적 위축을 걷어내고 제가 지난 4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보시면 전문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만 보더라도 그 북의 과학기술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만 따라가 보시면서 조금만 익숙해지면 훨씬 더 북의 과학기술 관련된 기사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과학기술 중심 노선,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정책과 구체적인 움직임들을 살펴봐야만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이 4주 동안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